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세 번째 강의 시간. 강사로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척 좋은 연구와 캠페인을 해오고 계신 선구자이십니다. 이 분야에 윤정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다름의 인정,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의 시작.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윤정수입니다. 이제 제 딸의 어렸을 때 표정인데요. 뭐 여러분 이 표정에서 딱 느끼시겠지만 애가 좀 독특했어요. 항상 남자들 데리고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뭐랄까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이렇게 막 리더십 넘치고 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뭐 한번 해봐라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스타일은 되게 이 선호가 갈렸어요. 특히 선생님들이. 이게 다소곳하고 뭐 얌전하고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되게 좋아했는데 안 그런 선생님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가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걱정이 됐죠. 뭐 딴 것보다도 우리 딸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럴까 그냥 막말로 하면 찍히면 쟤는 어떻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정상적인 그런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모든 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 하면서 누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하면서 겪는 거 그다음에 저까지 그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얘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믿어주자. 우리 딸인데 옆에서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꾹꾹 참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 엄마가 계속 이제 격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있어도 그렇고 하면서.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저렇게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왜 그렇게 시식하던 애가 왜 저러고 움츠리고 있을까? 불끈불끈 하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이 옆에서 다리를 눌렀죠.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히 있어. 그러면 꾹 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쭉 보낸 거예요. 내내 잤다 그러더라고요. 뭐 수업 시간에 자고 뭐 해서. 근데 이 엄마가 학교를 쫓아가가지고는 그랬대요.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혼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3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참고 있고. 고2 말인가 그랬어요. 아마 카메라를 사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게 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전자상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저한테 이제 중고로 이렇게 해서 샀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 갖고 하기 시작한 게 이거였어요. 이제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친구의 이들의 팬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공연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올려놓고 팬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트위터를 운영하고 뭐 이러고 뭐 이러면서 뭔가 막 만들어요. 그러더니 계속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능 전날에 저거 뽀샵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참다가 그때는 이제 터져가지고 야 그래도 양심 있으면 좀 전날에는 하는 차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 내 사이트가 지금 되게 인기가 있대요. 거의 탑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 인기가 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 스피드야 스피드. 그날 찍은 사진은 그날 바로 올라온다라는 그래서 한편은 되게 좋았어요. 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이제 저희 행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5분 동안 20장의 PT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발표를 시켰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가서 그래서 잘 찍었죠? 네, 직접 제가 이제 대포 여신 이제 그래서 자 이
안방순이, 공방순이, 대포여신 사생. 안방은 이제 집에서 보는 사람들, 공방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직접 공개 방송을 띈다 해서 나 오늘 공방 뛰어 이러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있어요. 이게 TV에 나오는데 친구가 찾아서 또 캡처를 했더라고요. 카메라가 이제 대포같이 생겨서 대포여신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대포계의 왕 샤이니 팬들이 한 건데 저분들 별 찍는 것 같다는 연예인을 찍어요. 준비물 챙깁니다. 이제 필수품인 카메라를 챙기고 이 얼굴 안 팔리게 검은 마스크 뭐 이제 미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곡에 500장 정도 나오고 두 곡에 1000장 나고 이제 네 곡과 멜트하면 저때 사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인터넷 포탈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 저런 친구들 나이대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획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봤는데 모두 다 놀랐어요. 저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팬사이트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체계적이고 팀들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고 저렇게 사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진을 즐기는 친구들 이게 또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근데 이걸 이제 보면서 저기 이제 고3 때 이 친구가 한 건데 제가 놓쳤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은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안 하려는 게 이해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려는데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너는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들이 얘가 하는 게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러면 너와 다른 너한테 내가 너를 바꾸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바꾸겠다. 사실 아까 나오면서 아침에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가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가 비정상이라 생각했으면 비정상한테 정상으로 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그걸 아는 정상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다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선생님한테 말한 거는 선생님은 걔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창의성 얘기하면은 또 똑같은 식의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의성 교육 시작하면 프로그램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창의성을 가져라고. 근데 그렇게 전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은 각자도 다 다르고요. 그 세대는 우리 세대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준에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해로운 거고 우리 기준에 생각하니까 저렇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답답한 거고 우리 기준에 생각하니까 저 비싼 카메라 사가지고 고작하는 게 저렇게 가서 찍고 돌아다니는 거고 답답하지만은요.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이 자기네 친구가 자기네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생명줄 같은 그 부분이고 자기를 표현해주는 방식이고 그 사이트가 자기가 남들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해커.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갑자기 해커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아폴로 13호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폴로 13호는 사고가 납니다. 그 기계선에 있는 산소 탱크가 폭발해요. 그래가지고 비상사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선을 버려야 되는데 사령선은 나중에 돌아올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사령선을 못 써요. 미리 써버리면 돌아올 때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착륙을 포기하고 착륙선으로 다 옮겨갑니다. 착륙선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올 궤도를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버티기로 했어요.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야 되려면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터가 그만큼 있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필터가 이 착륙선 말고 사령선에도 필터가 예비 필터가 있었어요.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사령선에 있는 필터는 네모난 거였고 착륙선의 필터는 동그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그 팀들이 나사에 있는 팀들이 소집합니다. 직원들 소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착륙선에 들어가 있는 온갖 것들
잡다한 거 옷부터 파이프, 뭐 테이프, 뭐 통 여러 가지 거를 똑같은 거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쏟은 다음에 이걸로 그 네모난 필터와 동그란 필터를 연결시켜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걸 뒤집고 막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아냈어요, 방법을. 뭔가 테이프로 붙이고 뭐 연결하고 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해서 그거를 아폴로 13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우주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결국 무사 귀환을 했죠. 자, 저는 이거를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해킹인 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컴퓨터 들어와서 침해하고 뭔가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거 아니냐? 제가 말하는 해킹은 이 해킹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닌 문제 해결이죠. 원래 해킹의 초기의 해킹은 저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이 해커가 자기네들을 표현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방법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말한다. 자, 죽이지. 아마 이거 가능하리라고 생각 못했을걸? 이게 해커라는 거예요. 해커들이 원래 했던 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젊은 개발자들이 밤새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원래 해커의 참뜻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다른 해커들, 블랙 해커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해킹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졌는데 결국 해커라는 건 뭐냐면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지금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이 친구들이 커야 될 창의성은 단순히 뭐 이쁜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노래를 잘 만들어야되는가 어떤 뭐 예술 작품을 잘하는 그거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창의성, 저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창의성은 바로 이 창의성이에요. 다른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걸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어떠한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창의성. 바로 해커들이 우리가 바라는 친구들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해커들 이런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바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까 말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의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창의성, 깔끔한 창의성은 어떤 창의성이냐? 재능이 있는 친구들, 기능을 가진 친구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창의였어요. 자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창의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창의성은 일단 경험과 정보가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통찰이 나옵니다. 그러한 정보와 경험을 갖고 마음껏 뭔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껏 남들이 보기에 야, 그거 이상한 생각이야, 그거 엉뚱한 생각이야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진짜 이 생각 저 생각 이 의견 저 의견을 막 내는 순간에 그런 머릿속의 생각에서 어느 순간에 통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창의적인 거는 이 통찰이라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딱 떠오른대요. 근데 남들은 이 한순간이 우연하게 떠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 창의적인 그 통찰은 밑바닥에는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 정보와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쌓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거를 사고하면서 분석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 통찰을 창의성을 끌어내죠. 그 과정은 실현시키는 겁니다. 즉 통찰을 실제 창의성으로 만들 수 있게 실제 행동에 나가게끔 만드는 거. 이거는 젊은 친구들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끔 실현하게끔 뒷받침해주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걸리는 게 여러 가지 많죠. 그거 해서 뭐 해? 야, 그렇게 하지 마. 정신만 없어. 야, 지금 그거 할 때야, 지금? 빨리 저 가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통찰을 얻었다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거기서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은 이 구조라고 봐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만들기, 경험과 정보의 자유로운 나눔. 이 사이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적인 커먼즈는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 누구나 다 접근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의 커먼즈는 컨텐츠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하고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작권은 아무도 못 쓰게 하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작권이 강화되면 그거에 대한 잠재성을 못 이뤄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자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와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풀어주자는 거였습니다. 즉 특별히 그거를 붙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뭐 그걸로 어떤 가수나 어떤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돈을 받고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했는데 굳이 그거를 자기 품에 가둘 필요 없이 남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줄 수 있게 풀어주자라는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잘 알리고 그거와 관계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일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 만들기. CCL의 힘. 이렇게 이런 라이센스를 자기가 만든 저작물에 붙이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저작자 표시, 내 이름만 표시해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요거는 비영리.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붙으면 내 이름 표시해주고 영리 목적으로만 쓰지, 영리 목적은 쓰지 마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요거는 손대지 말고 그걸 뜯어 고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 요 옵션은 너도 내가 이렇게 CC 라이센스를 풀어서 뭘 만들었으면 너도 똑같이 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라이센스를 붙여줘. 이 중에 하나를 붙이면 사람들은 여기에 저작권자한테 연락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 13년 전에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플리커 같은 사진 사이트에는 이미 3억 장의 사진이 CCL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1000만 비디오가 CCL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멘도라는 음악 사이트는 40만 곡의 CCL이 붙어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커먼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저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양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생각에서는 아까 말한 경험과 자유로운 정보 즉 우리가 통찰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젊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자, 어떠한 예술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것도 그냥 생활하다가 지나가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걸 해보자. 그리고 아티스트도 나 혼자만의 곡을 내가 만들어서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기획한 일종의 아트 페스티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신의 가족 이야기로 음악을 만듭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족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의 그러니까 작곡가 이런 분들한테 사진 2개 뽑아서 한 곡당 한 4분 5분 내지의 소프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받았고 그 사진을 모토로 해서 그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보낸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대중들에게 좀 가까이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고요. 기대돼요.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듣고 옆에 싶어요. 차들 보이죠? 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기분이 되게 신선하고 전 아내라는 제목으로 보낸 사진이었어요. 지금 뭐 사연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어요. 뭐 슬픈 사연부터 기쁜 사연까지 진짜 구글열절하는 사연들. 뭐 왕따를 당해내서 딸이 자살 기도를 한 딸을 데리고 엄마가 바다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 뭐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인 줄 알고 말하는 장면. 이런 거를 이제 보내갖고 그거를 작곡가 선생님들이 만들어가서 작품을 하고 이 작품들은 모두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공유돼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기획한 이유는 아까 말한 그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쉽게 공짜로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통찰, 뭐 거창하게 통찰이 아니더라도 뭔가 거기서 새로운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줘야 되는 거.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어떠한 고급 예술이나 어떤 수준 높은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저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경험을 했던 거고요. 뭐 이런 사이트 많습니다. 테드 잘 아시죠? 테드도 전부 CCL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다운받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생각, 경험, 여기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 CC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예술을 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로잉을 배우더니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스케치를 해와서 그걸 벌써 책을 2권인가 3권 됐어요. 예술은 누가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경험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정보, 그게 쌓이면 본인에서 드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거는 스노우라고 숙명에 대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외국에 보면은 강좌들, 강연들 다 공개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진짜 좋은 강좌들. 그런 거를 가져다가 번역하고 주제에 맞게 설명을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 역시 들어보면 진짜 중요한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기도 다 CCL이 붙어 있어요. 이제 에덱스 같은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MIT나 하버드, 버클리가 참여한 데인데 마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이버 대학처럼 적용이 되는데 다 무료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강의가 코스를 들어가면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도 보고. 지금의 인터넷 시대는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엄청나게 고급의 정보가 넘쳐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시대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거에 대한 잠재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저기서 뭔가를 얻지 못하고 저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왜? 저게 눈을 돌릴 시간도 없겠죠. 어떨 경우에는. 아까 말한 어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동그라미의 시간표에 묶여가지고 전혀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창의적인 인물을 나타날 거라고 스티브 잡스 같은 누구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안 나옵니다. 결국 저 많은 정보와 경험 갖다가 자유롭게 마치 공기처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까 말한 전혀 우리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친구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 친구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 저런 정보와 환경을 잘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잘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해보고 싶을 때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저희도 활동이 넓어져서 일상생활에서의 공유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끄집어내자라는 또 이런 시도로 공유허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 이게 딱 가능한 이유는 지금의 세계가 옛날처럼 누가 한 명 딱 나타나서 야 니들 다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 지금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저렇게 다 엮어져 있는 시대예요. 서로 여기저기서 관계를 맺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거예요. 저런 환경에 살면서 저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까 말하는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뭔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이 디지털 시대의 진짜 창의적인 인간이거든요. 도전.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의 정신. 이 친구는 이렇게 어렸을 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쁜 옷을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커서는 유명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됐죠.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근데 커서도 계속 저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창의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열정, 우리도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열정은 갖기 쉽고요. 근데 어려운 건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는 거,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든 건 더 나가서 발전해 나가는 거, 이거는 더 중요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 친구들의 성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줄 부분 같아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열정 많고요. 젊은 친구들 재능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들에 따라서는 지속성 있게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더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적인 거지만 그냥 그 친구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머물렀던 거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29가지 방법. 이거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29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있던 얘기인데요. 다 구구절절히 맞아요. 전부 다. 목록을 만드세요.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컴퓨터를 잠시 멀리서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휴식 시간을 마세요. 맞습니다. 뭐 많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이렇게 뽑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2번째,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3번째, 마무리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왜 그러냐? 우선 도전을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근데 우리 환경에서 용기를 갖는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젊은 친구의 용기가 부족한 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잘한다 하는 사람보다는 너 왜 그랬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보니까 용기를 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자신이 다 감당해야 돼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 저 전부 다 감당해야 돼요. 뭐 스타트업이 하기 힘든 환경과 비슷한 거예요. 스타트업 했을 때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힘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것 같고, 2번째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인데 완벽을 추구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왜 질문이 없느냐? 완벽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이 없는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야, 너 정말 좋은 질문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했는데 다들, 아우, 저렇게 시시한 질문을. 이런 반응 나오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외국 가서 한번 보세요. 외국에 저도 대학에서 가서 자꾸 이렇게 공부한 수업에 봤지만 질문을 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하는데 듣고 있으면 업장이 무너져요. 저렇게 시시한 거를. 쟤는 창피할지도 모르나. 무슨 뭐 하버드 이런 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데 교수가 한 번도 구사를 준 적은 못 봤어요. 좋은 포인트다. 전혀 엉뚱한 질문에도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끌어나가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한테 보일 때는 완벽한 거 아니면 안 해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진짜 최대한 공을 들여가지고 웬만큼 자기가 자신 있을 때까지 안 꺼내놉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터넷에는 그냥 시시한 것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뭐 모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을 추구하면은 그거에 대한 50%도 못 끄집어내요. 80, 70%, 60%라도 서슴없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남들한테 평가를 받고 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창의성은 꿈도 못 꿉니다. 창의성 그런 도전과 용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 마지막에는 마무리죠. 저게 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뭔가를 벌려놓긴 잘 벌려놓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와요. 외국에서 무슨 사례 나오면 저거 다 우리 경험했었다. 하지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결론을 못 끌어내고 거기서 뭔가 모델을 못 만들어내고 뭔가 교훈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상 경험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 마무리하는 거. 저거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 애들에게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발전하고 창의적인 거 그런 통찰과 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렇게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창의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이제 창의적인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해줘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진짜 멋진 애들이 나오고 앞으로 더 멋진 나라를 만들고 멋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야 되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